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썸네일이 바뀌어서 놀라셨죠? 이번 컨텐츠는 리플 챌린지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오고 싶었는데 뭐 지방이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참석 신청을 하셨다가 못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그래서 리플 챌린지란 이름으로 버전 1, 2, 3으로 좀 나눠서 나갈 생각이고요. 목차부터 차례대로 보면 왜 버전 1, 2, 3인지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리플의 개념, 컨셉을 확실하게 잡아갈 거고요. 두 번째는 리플이 가진 이노베이션, 바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며, 마지막에는 파워, 바로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과 어떻게 유착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플 XRP를 투자하는 부분에서 저도 일개의 투자자이자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제공과 좋은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암호화폐 전문가는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고, 영상에서도 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관심과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리플의 개념부터 천천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사전적 정의부터 좀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잔물결이라는 뜻이죠. 물방울이 하나 툭 떨어졌을 때 하나의 물방울로부터 잔잔하게 잔물결 모양이 이루는 모양을 형상화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리플이죠. 저는 이 단어로부터로도 사실 이 리플의 기술력으로 세상을 천천히 바꿔갈 수 있는 혁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플의 XRP에 대한 부분 잘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영어 사전적 의미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잘 모르시는 분들, 리플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허상 아니냐, 실체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리플 실체가 있습니다. 리플은 하나의 주식 회사입니다. 리플랩스 인코퍼레이티드의 하나의 주식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에서 만든 토큰이 XRP고, 우리는 쉽게 부르기 위해서 간단하게 리플이라고도 상용화해서 부르고 있죠. 리플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면 2004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라이언 푸거라는 사람으로부터 리플페이가 탄생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는 리플페이, 암호화폐, 블록체인과는 전혀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에 라이언 푸거가 물러나면서 이 바로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이 등장하죠. 그때 바로 리플페이의 이름을 오픈코인으로서 바꾸면서 새로운 오픈코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블록체인 개념이 들어왔죠. 위키백과에서도 2013년부터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이 C++ 언어로 공동 개발했다라고 나오는데요. 2013년 9월에 정식적으로 오픈코인에서 리플랩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리플랩스 인코퍼레이티드, 리플 주식회사가 탄생이 됐고, 거기에서 나온, 회사에서 나온 토큰이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XRP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슨에 잠깐 집중을 해보자면, 인터내셔널 머네터리 펀드, 바로 이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총재하던 시절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IMF 총재를 역임했었거든요. 그 시절에 바로 핀테크 관련 고위급 자문에 바로 이 크리스틴 라슨 리플 회장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2019년부터 현재는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ECB의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과거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영국의 최대은행 HSBC, 그리고 일본의 최대은행이죠 미쯔비시를 비롯한 약 80%의 일본 은행들이 리플 사용에 합류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금융 기득권 세력들이 과거부터 리플 회사와 친근하게 나아가고 있다. 일본에 잠깐 포커싱을 해서 SBI 홀딩스 CEO죠. 기타오 요시타카가 과거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5년에는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리플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부터 굉장히 많은 기득권 세력들, 금권 세력들, 그 중에서도 일본의 금융 세력들이 리플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나아가면서
대해서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SBI 리플 아시아라는 합작 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플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조금 느리고 수수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신원이 확인된 노드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부분. 또한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의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함으로써 선의적인 노드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굉장히 트랜잭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대표 블록체인으로서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R3의 코다까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서 자리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선은 리플 XRP 토큰이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의 어떤 보안이나 속도, 확장성 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토큰이 바로 XRP라는 부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리플 XRP는 채굴이 되지 않고요. 1000억 개의 공급량으로 픽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수록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토큰이죠. 바로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0.00001 XRP가 소각되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은 유한하지만 계속적으로 줄어들기에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디플레이션 토큰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소각된 XRP는 리플사의 수익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는 부분 잘 알고 계셔 주시고 수수료당 0.00001 XRP가 소각이 된다. 이 부분은 XRP 레저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XRP 계좌 생성 시 10 XRP가 소각이 되는 부분. 원래는 20 XRP가 소각이 됐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수량의 차이는 생겨나고요. 해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각을 시킵니다. 바로 이런 토스트 월렛이라든지 나노 S 월렛 등등을 사용할 때 XRP가 소각되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반드시 알아가야 될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리플의 드랍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의 사토시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사토시 개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1억 등분한 것을 이야기하죠. 삼성전자가 2018년에 액면 분할을 통해서 50분의 1로 쪼개지는 방법을 취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사토시 단위로서 1억 분의 1로 쪼개질 수 있게 애초에 설계가 돼 있다는 부분.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방식이라면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그런 드랍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업비트에 들어갔을 때 지금 워나마켓이라든지 이 비트코인, USDT 등등 보이는데 이 비트코인으로 보이는 게 바로 사토시 마켓이다.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해당 토큰들을 살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0.0000 매수로 굉장히 소수점 단위가 길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 사토시 단위로서 비트코인을 산 이후에 해당 토큰들을 살 수 있습니다. 파일코인이 대표적인 예이죠. 그러면서 USDT는 바로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나타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은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단위로 쓰여지고 리플은 100만 분의 1로 쪼개진다라는 부분. 저는 나중에 BTC 마켓 지금 있는 것처럼 나중에는 드랍 마켓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전해드려 봅니다. 왜 이렇게 하위 단위를 해놨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은 스위프트 2.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리플, XRP에 투자하기 전에 암호화폐의 근본이 되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겠죠.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언급을 드리자면 바로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잘 기억하실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등으로 해서 굉장히 시스템 리스크가 크게 왔었죠. 이런 부분에 2008년부터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중앙은행 그 기득권 세력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코드를 생성하기 시작해서 2009년 1월부터 이 소스를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8년 10월부터 사토시 나카모토는 프로그래머로서 계속적으로 코드를 개발했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에 나온 건 2009년 1월 달에 나왔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 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조 단위로서 사토시 단위가 있다라는 부분, 시간이 따라서 밀리코인 단위라든지 비츠 단위라든지 사토시 단위로 쪼개지면서 계속적인 가치는 불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잠깐 집중해서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직접 작성한 비트코인 백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비트코인 백서의 번역본이고요. 비트코인을 바로 P2P 전자화폐 시스템을 하기 위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에 만든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이런 부분에 P2P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갈게요. P2P는 사람 대 사람, person to person으로도 해석되고요. 여기서는 중의적으로 peer to peer 네트워크, 즉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P2P 형태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는 P2P로 쓰였죠.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컴퓨터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통칭한다. 즉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비트코인이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잘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 잠깐 집중을 하자면 아직까지 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 추정되는 이런 이름으로 가명을 쓰고 있지만 사진상에는 이렇게 누군지 모르게끔 나오고 있고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 추측과 생각과 유튜브 컨텐츠를 통해 보셨겠지만 비트코인 1세대 오태민 작가는 이렇게 말하죠. 참고적으로 오태민 작가는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적으로 최초로 비트코인을 설명한 사람이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전을 보는 사람이죠. 과연 그는 누구라고 추측을 했을까요? 바로 이 할핀이라는 미국 프로그래머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과 이유들로 이 할핀이라는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사토시에게 처음으로 탄생 전 개발 코드를 받았고요. 처음으로 10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한테 보냈겠죠. 그러면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거래한 사람조차 이 미국의 프로그래머인 할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사토시 나카모토 할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언론은 계속적으로 할핀에게 당신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본인이 사토시인 것을 부인하면서 2014년에는 루게릭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할핀이라는 사람이어서 이미 사망을 했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아직까지는 미스테리한 존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할핀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다고요? 개인 대 개인이 안전하게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전자화폐 시스템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요. 근데 하지만 비트코인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전송 수수료가 비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느린 국면에 처해 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 바로 리플사의 XRP 토큰, 가치의 이동, 가치의 인터넷을 하기 위해 탄생을 했죠. 그의 일환으로 리플의 슬로건은 오늘날 웹에서 정보를 움직이듯이 우리는 세계가 가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릭 부텔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탄생 의의를 보자면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낫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조금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이 비탈릭 부텔린이 리플의 인턴 사원이 되려고 지원했던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그는 왜 리플사의 인턴으로서 취업을 하려고 했을지, 또한 과거부터 리플사의 비탈릭 부텔린이 들어왔다면 지금 현재의 크립토 시장은 또 얼마나 큰 변화에 직면했을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부텔린은 러시아인으로서 비자 신청 절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리플 XR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안유아 교수의 영상 보면서 전문가들의 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머니올라 2021년에 나온 영상이고요. 안유아 교수가 리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고 오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99.999%는 없어질 거다. 토큰은 정상하시려면 1순위는 비트코인,
조금 더 나가면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이 그나마 좀 검증되는데 근데 가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나는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은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더 잡아요. 아, 그러세요? 예. 프라이빗인데 컨소시엄- 코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컨소시엄 우리가 말하는 그 리플 같은 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실상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국제 간의 외환 결제할 때 비용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드는 걸 해결한 게 리플이거든요. 예. 그 얘네 차관점이 되게 좋아요. 그 은행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컨소시엄 개념으로 하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엄청나게 사회를 변화시킬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토큰이라든가 그런 거는 믿지 마세요. 영상 보신 것처럼 안유아 교수는 토큰의 99%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한 비전을 본다. 그리고 컨소시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 블록체인 세계 최대 컨소시엄은 잘 아시다시피 R3고요. 이따 챕터 2에서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해결하고 은행들이 들어와 있어서 엄청난 앞으로의 사회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안유아 교수가 언급을 한 부분. 하지만 최근에는 안유아 교수가 리플 XRP 토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구독자분들과 지인들 중에 안유아 교수의 유료 강의라든지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 들어보니 거기에는 리플의 XRP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좋은 비전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플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이야기 다루면서 챕터 1 볼륨 1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나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바로 준사법기관으로서 굉장히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정부와 유착관계가 농후하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리플은 2020년 말에 12월 달에 미국 SEC로부터 13억 달러의 미등록 증권을 발행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고소를 당하죠. 기소를 당하죠. 지금 현재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지만 2020년 말에 실질적으로 리플을 기소한 사람은 제이 클레이튼입니다.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3년 반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갔죠. 약 3년 반 정도를 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의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는 모두 증권이면서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은 모두 쓰레기며 허상이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소송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리플을 기소한 이 제이 클레이튼은 SEC를 나가자마자 리플을 지지하는 의견을 전달하는데요. 본인이 SEC 위원장 시절 리플을 실질적으로 기소하고 암호화폐는 허상이다, 쓰레기다라는 부분으로 암호화폐 저승사자로서 임기 활동을 했는데 임기가 마치고 나서는 리플의 지지 의견을 전달하지 않나 암호화폐 효율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식의 사퇴 후에 암호화폐 옹호자로 돌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SEC 위원장 누가 맡고 있죠? 바로 게리 갠슬러가 이런 식의 내용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통화 필요 없다. 제이 클레이튼도 2020년 말 전에는 이런 스탠스였어요. 하지만 SEC를 나가자마자 리플을 지지를 하지 않나 암호화폐 효용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죠. 게리 갠슬러 지금 현재 반암호화폐주의자로서 비트코인 이외에는 모두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스탠스를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게리 갠슬러는 2018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낙관론자인데 블록체인 기술이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흐름에 관한 것이고 금융 시스템을 정말 강화할 수 있는 신기술이다라고 하면서 게리 갠슬러는 원래 MIT 공대 경영대학원의 교수였고요. 이 부분에서 친암호화폐주의였다라는 부분. 암호화폐 옹호자였는데 SEC에 들어오자마자 태도가 돌변했다라는 부분. 이 암호화폐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제이 클레이튼 이전에 아서 레빗 같은 경우에도 SEC를 나가자마자 비트코인 관련 기업 고문으로 취임했다는 부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SEC를 왔다 갔다라고 하면서 SEC에 물러나면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변하고 SEC에 들어오면 암호화폐를 탄압한다라는 부분.
미국 정부의 입김, 세력의 입김이 들어간다. 정치 세력과도 연관성, 유착관계가 농후하다라는 부분을 잘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SEC를 이용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표를 얻기 위해서 또 SEC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와 더불어서 아이러니하게도 내년 중반부 정도가 되면 게리 겐슬러의 임기가 약 3년 반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내년 반감기 시그널에서 어떻게 또 SEC의 태도가 볼변할지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송에 휘둘리지 말고 세력들의 장난질에 속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챕터 1, 볼륨 1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노베이션, 혁신에 대해서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스위프트망과 연결이 되고 어떤 금권 세력들과 함께 가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챌린지 볼륨 1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